남자가 응급실에 도착한 것은 7월 21일 오후 3시.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31살의 남자. 그의 몸에 특별한 외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식을 찾지 못한 남자는 6일 뒤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겨울, 남자의 사망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등장했습니다. 건장했던 한 남자의 죽음, 그에게 향했던 치명적인 공격, 그의 죽음이 남긴 증거를 찾기 위해 경북으로 향했습니다. 경상북도 예천. 저희는 그날 숨진 남자 양 씨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살던 아들 양 씨가 떠난 집에서 그는 1년 가까이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 아버지 제사라. 저러들 줄 알았더니 일 하루도 못 가게 했지. 아빠 내가 만나러 올 수도 없고 용돈이라도 벌어 쓴다면서 인력에 일하러 나갔었어. 그날 이제 그 태양당 설치하는 데 간다 하더라고. 그리고 요에 내가 그 장소도 알아요. 예. 그가 일했던 곳은 집에서 불과 1.4km 떨어진 곳에 태양광 패널 설치 현장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엔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한 10명에서 그날에 그 당시 날씨가 더우니까 네네. 하여튼 새벽에 일을 나와서 네네. 오전에 마무리 짓고 이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죠. 그래서 오전에 뭐 인사하고 할 만한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는 뭐 전혀 좀 불편하거나 이상하거나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점심 먹을 때까지도 불편하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하지만 점심 식사가 끝난 뒤 양 씨는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인가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갑자기 막 하고 막 뛰어가니까 사람들이 뭔 일인가 하고 쳐다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후에 이제 그분이 쓰러지신 거지. 찾아왔는데 자제분이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거품 내놓고 그런 병이 있느냐 묻더라고. 아니 무슨 소리를 하냐고. 가는 건강한데 그런 한 개도 없다고. 왜요 이거 이렇게. 그래 전화 끊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는 그때 이제 119 이제 모르니까 119 이제 바로 전화를 한 거죠. 양 씨를 태운 구급차는 안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때 가셨을 때는 아드님 상태는 좀 어떠셨어요? 하면 내가 봤을 때는 안 돼요. 그래 안동병원에 가니까 그 이제 응급실에 인공호흡도 하면 이래 해놔놓고 그러더라고. 끝내 양 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그의 죽음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아드님이 건강은 좀 어떠셨어요? 건강하지요. 어디 아프거나 뭐 그런 데는 없었어요? 없어요. 술도 안 먹지 담배도 안 피우지. 뭐라 그럴 일이 없어. 그래서 저도 그게 의문입니다. 정치도 좋으시고 근데 왜 그렇게 젊으신 분이 예.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저도. 네네. 예측할 수 없었던 죽음.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 치명상을 입혔던 조용한 살인자. 그 정체는 폭염이었습니다.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됐던 2018년 여름. 기상 관측사상 최고 기온 41도를 기록할 만큼 2018년의 폭염은 지독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폭염은 굉장히 특이했어요. 비학계 패턴이 작년에 완전히 달랐어요. 뜨거운 공기가 자리 잡고 있으면서 고기압이라 하죠. 고기압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계속 지붕만 덮고 있는 상태에서 밑에서는 계속 난로만 뛰고 있는 거예요. 관측 이래 처음 최고 기온을 기록했던 날이 있습니다. 양 씨가 쓰러진 그날의 최고 기온은 36도. 폭염 경보가 발효된 날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열기는 양 씨의 몸에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뇌가 변성한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달걀을 후라이팬에 위에 깨면은 걔가 다시 달걀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뇌에 그 열 손상을 입으면은 이 열 손상이 다시 뒤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뇌가 익어서요. 폭염은 작년 한 해 48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지진, 홍수, 태풍보다도 더 잔인한 재난이었습니다. 양 씨 이외에 폭염에 희생된 47명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취재팀은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문경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 브루베리밭 그쪽에서 풀 꽂고 계셨거든 아침에. 그러니까 쓰러지시고 벌써 의식을 잃으셨던 거죠. 근데 엄청 더웠을 때요. 그대 바로 이게 밭이 이렇게 있거든요. 일을 혼자 하셨나 봐. 그러니까 뭐 같이 일하시는 분도 몰랐지. 전혀 몰랐지.
그래서 돌아가시고 한 2시간 정도? 아마 2시간 정도 후에 발견된 거예요. 후에. 방송에 떠드니까 윤별난 거지. 젊은 사람이 나가 죽진 않아요. 전부 다 죽을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여기 온열질환 사망자 주변의 이야기만으론 재난의 뚜렷한 형태를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여름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사투를 벌였던 이들은 폭염 재난의 모습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아침부터 그런 밤새 의식을 잃은 열사병 환자로 시작을 해요. 중앙구역이 저희가 딱 4구역이에요. 근데 4구역에 전부 다 열사병만 쭉 누워있는 거예요. 사실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거의 한 2배 정도 가량 늘었고요. 호흡 활동 일지 상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10배 가까이 이상, 보수적으로 잡아도 5배 이상은 증가하지 않았나. 도저히 이게 다 차서 이제 더 이상은 안 오겠지 해도 또 이렇게 밖에 이렇게 들어차니까 이게 정말 바깥이 그냥 불가마하고 그냥 지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 좀 기가 찬 하루가 있었어요. 뜨거운 열기 속에 감춰졌던 폭염 재난의 진실. 저희는 이들의 기억을 따라 대한민국의 폭염을 부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수많은 응급 의료기관이 모여있는 서울. 폭염의 칼날은 그 손길이 닿지 않는 좁은 틈을 노렸습니다. 지금 일단 삼성동이라는 동네를 가는데요. 아직도 그 LPG 가스통 쓰고 공중 화장실을 같이 쓰는 굉장히 좀 취약한 지역이라서. 고개를 한 동이 넘었는데 네. 다른 세상 같네요. 그쵸. 사실 서울에 이런 데가 있다는 게 아직 처음 오신 분들은 놀라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은 가장 큰 취약 지역입니다. 작년에는 이 근방을 직접 출동하신 곳도 있나요? 여기는 뭐 저희가 늘 나옵니다. 아무래도 여름 되면은 고열도 많고 복통 환자들도 많아요, 은근히. 이 뒤가 정말 많이 열악해요. 그래도 이게 되게... 집 가구가 따다다다닥 붙어 있어서 아마 들어가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정말 환기도 안 되고 통풍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말 집 안에 들어가면은 사우나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나는 정도의 집들도 굉장히 많아서. 폭염 재난의 한복판에 놓인 재개발지구. 이곳 주민들에게 폭염은 추위보다 지독한 재난이었습니다. 아이 더워서 혼났지 뭘. 난 겨울보다 더운 게 더 힘들어. 왜냐면 집이 이렇게 판잣집에다가 단열도 잘 안 된 데다가 덥죠. 칵칵 막히지. 안에 들어가면 뭐 창문이 돼 있나 환풍 되게끔 돼 있질 않아. 개발을 한다고 재개발을 한다고 건축이나 증축, 개축을 갖다가 막아놓은 지가 지금 10년, 15년 됐어요. 뭐 벽들이랄지 지붕도 보다시피 비닐로 씌워져 있고 집들도 옛날 집이가 다들 낮고 그런데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에어컨이 없는 환경 속에서 빗물을 막기 위한 비닐 지붕, 추위를 막기 위한 창문 가림막은 피난처였던 집안을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숨 쉴 틈 없이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구조의 손길은 멀어져 갔습니다. 여기는 매일 나오면서도 지도를 확인 안 하면은 절대 못 찾아와서 이런 것들은 사실 얼마나 빨리 발견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후유증도 없고 또 빨리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라서 좀 그런데 사실 그런 발견 시간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후유증도 좀 많이 남고 예후도 안 좋고 사실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들것이 못 들어가는 골목도 네, 있나요? 정말 비좁은 골목들 있거든요. 이런 데 같은데. 왜냐면은 좁기도 좁지만 땅이 울퉁불퉁해서 이게 바퀴로 가는 거라 걸리면 넘어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들꽃이 전혀 못 들어가요. 무엇보다도 나쁜 치안과 범죄에 대한 공포는 주민들을 창문 뒤로 숨게 만들었습니다. 옷 같은 거 거서 널어놓으면 잊어버리는 건 다 사보고 꽃도 못 심으면 훔쳐가서 꽃이 없어. 막 아무나 오너서 문을 두드리고 전번에도 경찰서에서 나왔었어요. 아 진짜요? 무서워서 문도 못 열어놓지. 여기 또 거의 다 비었어요. 여기도 비어있고 다 비어있어. 더 무서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범죄라든지 요즘에 사회가 좀 이렇게 무서워지다 보니까 좀 창문을 열더라도 조금만 열어놓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또 닫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노인분들은 그렇게 되면 이제 열이 이게 열대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환풍이 안 되고 열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아마 또 상태가 안 좋아지지 않을까. 주거 환경, 접근성, 치안 문제 속에서 집은 폭염의 피난처가 아닌 재앙이 뜨겁게 숨쉬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집이 가장 위험해져 버린 현실. 그것은 삼성동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재호 소방대원이 안내한 마을은 삼성동의 상황과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일단 뭐 비닐로 쳐서 있기 때문에 열기가 안에 있는 열기는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고 또 창이 작기 때문에 환기는 안 될 것이고 그런 지대는 또 방범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열어놓기도 또 힘들 것이고 그러면서 점점 더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집은 더 이상 폭염의 안전지대가 아니었습니다. 2018년은 그 이전하고 비교하면 오늘 질환자 발생 위치가 실내, 실외 두 개 구분이 있는데 실내 비율이 조금 높다. 처음으로 이제 실내가 더 많아졌다. 이런 게 좀 특징적이고 전형적인 사회적인 재난이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만 사회적으로 형편이 괜찮은 지역에 사는 분들은 똑같은 만성질환이고 노인이어도 실내에서 충분히 에어컨디셔너 있는 환경에서 지내고 밤을 지내고 에어컨이 없는 환경에 독거노인인데 만성질환 있고 혹은 뭐 인지기능이라든지 뭐 신체 장애가 있고 이런 분들은 뭐 선풍기 하나 틀어서 지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분들이 지속되는 폭염에 노출되다 보니까 질환이 악화되는 거죠. 집마저 위험해져 버린 이들에게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없었습니다. 지난 여름 병원 응급실, 남궁인 전문의가 만난 재난의 피해자들은 모두 한결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보고 있으면 약간 뭔가 인간으로서 겪으면 안 되는 일을 겪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중앙구역이 저희가 딱 4구역이에요. 근데 4구역에 전부 다 열사병만 쭉 누워있는 거예요. 노숙자셨어요, 노숙자. 그분은 길에서 경기를 하다가 발견됐어요, 경기. 길에서 어디 뭐 더위를 피하거나 그럴 것도 없이 그냥 길에 있으니까 결국은 이 더위가 쌓이고 쌓이다가 경기를 하다가 한 2시간 하다가 간신히 멈췄는데 뭐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그냥 신분증도 없고 뭣도 없어요. 치료비 낼 사람도 없고 치료비 낼 수도 없고 뭔가 보호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뭔가 본격적인 치료를 하기도 어렵거든요, 의료진 입장에서. 그분은 거의 사망이 예견되는 상태로 그냥 인근 병원으로 가셨어요. 병원은 거의 뇌사 상태로. 폭염은 실내외 할 것 없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만의 노렸습니다. 정말 갈수록 이 빈익빈 부익부가 폭염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냉방을 떼고 못 떼고 선풍기를 켜고 못 켜고 병원을 가고 안 가고 이게 사실 일사병 때 막으면 금방 날 수 있는 게 참고 버티다가 열사병으로 가버리면 진짜 이게 답이었거든요. 이전에는 실은 이 열사병이란 걸 사회적인 질환으로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날씨가 더운 게 어째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가 사회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독거 노인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만이 거의 쫙 죽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사회적인 질환이에요. 의사, 구급대원, 생과 사의 한복판에 있었던 이들이 느꼈던 폭염 재난의 빈부격차. 그때만 피하시면 그분들은 오늘 질환이 안 생길 거거든요. 딱 그때만 피하면 지자체 소관의 어떤 시설이라든지 여름철 뭐 시내 숙박시설 다 비어 있거든요. 뭐 사람들 잘 안 가요. 한참 폭염 심할 때는 그쪽에 보내게 해서 그때만 벗어나면 다시 활동할 수 돌아오게 만드냐. 그러니까 긴급 군환과 피난의 형태로 폭염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사회가 그 돈이나 그 조치를 못해서 온열질환을 사망하게 만들었다. 좀 창피하지 않을까요? 기후변화 시대, 폭염 재난은 이미 세계 여러 국가들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재난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마주할 폭염 재난의 미래를 만나기 위해 저희는 미국 시카고로 향했습니다. 1995년 7월 12일 시카고. 최고기온 41도를 넘는 폭염은 닷새 동안 이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7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폭염으로 할머니를 잃은 발레리 브라운은 1995년 7월의 아침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That night, I remember it was so hot. And I had my bed next to a window and I could get a breeze, but it was just stifling. And so then I woke up in the morning. It was still a little bit hot, but I thought to call my grandmother. And I called, rang and rang and rang. She didn't answer the phone. Then I drove down here. And I knocked on the door and everything. But 모든 창문이 굳게 잠겨 있었던 집안은 달궈진 오븐처럼 뜨거웠습니다.
She went downstairs and she opened the door. She called me and told me Grandma's gone. 할머니를 떠나보냈던 슬픔 속에서 그녀는 이것이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Yeah, there were a number of bodies in the truck. Like I said, it was like a cord of wood, you know, when someone chops wood and they stack them up. Well, that's how they stacked up the bodies. Because, I mean, they couldn't just take each individual body to the morgue. 쿡카운티 시체안치소는 폭염 사망자들의 시신으로 순식간에 가득 찼습니다. 시신을 둘 곳이 없어 냉동 트럭까지 동원됐습니다. The summer of 1995 was actually not a surprisingly hot summer for Chicago. The heat wave was very short duration isolated event, so it was only a few days of extreme heat that caused the damage. But as Liz was saying,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for the heat-related mortality issue is that was the lower income people without access to air conditioning that really were affected, and that describes most of the population of the world. One of the things that happened, or one of the things that you hear about the 95 heat wave is that some parts of Chicago where people didn't have air conditioning, they also had quite a lot of crime, and so people wouldn't even open their windows because they were worried about crime. Now this is a story that you hear about some of the people who died, that they were in just rooms with their windows closed and no air conditioning. 누가 폭염에 취약한가라는 질문 속에서 시카고 출신 사회학자 에릭 클라이넨버그는 폭염 피해와 사회적 요인의 상관관계를 추적했습니다. 시카고 시내에서 서쪽으로 8km 떨어진 론데이 지역. 도로 하나를 두고 북부와 남부로 나뉜 이 지역의 폭염 피해는 매우 이상했습니다. 남부 론데이 지역의 사망자가 3명이었던 것과는 달리 북부 지역의 사망자는 6배가 넘는 19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론데이 지역 우버 드라이버에게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This is North London. The Velvet used to be torn down. There wasn't anything in there. They're going to build medical centers. Yeah. They're going to build training centers. They're going to housing. There's nothing here. Right, I can see. One street changed everything. Only one street. One street changed. Yeah. See, it's changing. Now you're into Hispanics. Now, this is one of the premier commercial strips. This is a very strong economic corridor. But how's north? How was in north? It's not as strong, no. Okay. It's not as strong. 인접한 두 지역의 사회적 차이가 재난 피해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One reason why it's important to focus on where those deaths might have occurred, or not just the deaths, but also other health problems. If you make that association that it was actually low income, or people who couldn't afford to run their air conditioners or to buy an air conditioner, that's when the policies that you need to respond to it start to become clearer. 빈곤, 범죄, 무너진 공동체. 시카고 폭염은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멀어진 이들에게 유독 잔혹했습니다. 시카고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한 공동묘지. 이곳에는 폭염 속에 외롭게 죽어간 무연고 사망자들이 묻혀 있습니다. List of those who died alone. They were also unclaimed victims at that time too. Yeah, people claim they must have claimed the other ones that went. These were just the ones that were not. Well, no family who died alone. All along They're here. there. Yep. Because we have people here. Here? So I would say Right. right. So I would say if they did, they're probably all back here. From here to Yep. here. Yes. That's why the monument's so big. 아무도 찾지 않는 이들이 묻힌 아무도 찾지 않는 비극.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마주할 오래된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The meteorological conditions of 1995 could very definitely be repeated. We in fact anticipate they will be because they have been in the past. Within countries, that gap is widening a lot more. And that's exactly the thing that we should be worried about for a lot of these impacts. And it's not just heat, and not just heat and health, but also the other effects of temperatures as they're changed by climate change, and natural disasters and other effects that we see really do focus on more vulnerable people. Are we okay with people falling behind on income, on the income dimension? We're also exposed to more risks in general. Is that a type of society that we want to live in? And the answer that I would feel is probably no, and I think that's something that we should all be asking ourselves.
2018년 여름 수천 명의 폭염 사상자가 발생하자 정부는 폭염을 재난으로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폭염 피해 집계부터 대응, 연구까지 폭염 재난을 둘러싼 시스템엔 허점이 많았습니다. 기후변화 시대의 재난, 폭염. 우리는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규모부터 확실하지 않습니다. 2018년 응급실 온열질환 감시 체계에서 집계된 사망자 수는 48명. 이 숫자는 폭염 사망의 최소치일 뿐입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현실은 크게 달랐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작년에 이제 48명이 죽었다고 했는데 폭염으로 인해서요? 네. 48명 더 될 것 같은데. 일단 48명보다 더 많아요, 무조건. 그것보다 없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 통계 잡힌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제가 본 것만 100명인데. 근데 저도 신고 자체를 어떻게 그냥 코드만 넣었지 신고 자체가 어떻게 집계되는지도 모르는 건데 제가 모르면 신고 누가 알겠어요. 내가 모르는데 이거 누가 이거 쟀지? 온열 질환이라는 코드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열로 인한 질환들로 4개가 딱 요약이 되는데 그런 게 아닌 경우 열에 의하지만 기저질환이 악화돼서 사망했던 경우는 이거는 폭염 때문이라고 폭염에 기인한 조기 사망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의학적이나 보건학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 온열질환 감시 체계에서 집계된 환자 수는 4,526명. 하지만 온열질환 치료 후 보험료를 청구한 사람의 수는 5배가 넘는 약 24,000명이었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온 온열질환자 수 역시 구급대 기록과 감시체계 집계에서 큰 차이가 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폭염 피해를 입었는지조차 불분명한 것입니다. 예보와 대응 과정 역시 허술한 부분이 많습니다. 폭염 재난의 위험을 알리는 폭염특보 기준은 여전히 최고 기온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 논란이 많습니다. 현재 기상청의 폭염주의보 경보 기준이 33도, 35도에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다른 나라 어떻게 하느냐? 좀 다르죠. 미국도 다르고 일본도 달라요. 미국이나 일본은 이제 온도, 습도, 바람 이런 걸 포함한 조금 종합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폭염 경보 예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단순히 이제 온도 기준으로만 하고 있고 우리가 처음에 폭염 특보를 도입했을 때 습도 부분이 들어갔었어요. 그 습도 부분이 들어가서 계산돼서 나온 부분인데 한 3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우리나라 실정과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습도를 빼고 실질적인 기온 부분만 가지고 저희는 그 최고 기온보다 이 습도가 포함된 열지수 그 수치가 이런 온열 질환의 발생, 특히 열사병의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온이 올라갔을 때보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우리 몸에 열이 발생되기 힘든 축축한 그런 기후 환경, 습도가 높은 경우에 오히려 더 열사병 발생이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폭염 재난의 확장판, 일본에선 온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위 환경을 고려한 더위 지수를 적극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WBGT っていうのは、人の体と、周囲の環境との、熱のやり取りに、基づいて、暑さがどれぐらい人の体に影響あるかっていう観点から環境を見るための指標になっているんですね。で、人の体温っていうのは周りの気温だけじゃなくて湿度とか、あとは周囲のもの、地面とか建物から受ける影響っていう受ける熱の影響も受けるので、この3つの値を計算式に入れて出すものが暑さ指数、WBGT になります。 단순히 더위 지수를 전 국민에게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장소와 사람에 따른 세분화된 대응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私たちもこういうふうに代表視点として情報は出してるんですけど、同時に皆さんにはWBGT を測る小さい持ち運び用の機械があるので、それを活用してもらうようにっていうのもお伝えしてます。学校とか、あと幼稚園とか、そういう施設とか、そうですね。あとは仕事現場なんかでは、厚生労働省からこの小さいので測って参考にするようにって、そうですね。 폭염을 알리는 방식 역시 세분화와 체계성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재난 문자 받으시죠? 저는 꺼버렸어요. 이거 하도 많이 오고 막 이렇게 행안부는 문자를 보냈다. 자기네 실적에 그 뒤로 평가가 안 돼요. 상세한 예방 대책이나 대처에 이런 부분까지 같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폭염일 때 제일 좋은 건 당신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야외에 있느냐 실내에 있느냐,
혹은 뭐 취약한 뭐 어린이나 뭐 노인이나 집단이냐 운동선수 아니면 그냥 정상이냐 이런 게 맞춰서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또 보내줘야 되고요. 이미 위치 정보는 다 나와 있고 스마트폰에 내 위치 정보가 있고 그럼 어디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거 주는 건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돼요. 2010년 280명의 폭염 사망자가 발생했던 캐나다 퀘벡. 퀘벡은 지도와 데이터를 결합한 GIS 시스템, 수프림 시스템으로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폭염 예보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It would be easier if we would see the data in real time, see it on a map, and people could interact with the map and having access to the information very easily. People admitted to hospitals, emergency room visits, ambulance calls. Each region would bring the information for all the other regions and the ministry to be aware. What also happens that you don't see is that when something appears on the map, the people get a call on their, a message, email or SMS, so that they can follow that real time. 수프림 시스템은 수많은 데이터를 하나의 지도 안에 구축함으로써 보다 디테일하고 전문화된 예보 체계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폭염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와 협력은 정보 수집이라는 장애물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 사회적인 그런 요인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은 일정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같이 추가가 되면 아무래도 자료의 그 완성도, 활용도는 높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개인정보 보호와 재난 대처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뭔가 트레이드오프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재난 대처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하더라도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제도적 보완도 조금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네. 2009년 호주 432명의 사람들은 폭염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 병원, 기상 연구자 등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은 폭염 재난에 막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So after 2009 heat waves, the SA Health, South Australia Health Department, and Bureau of Meteorology, and there's another organization, it's called State Emergency Services. We sit together to discuss what can we do. So that is a quite good combination of scientific research with policymakers. 호주 애들레이드의 폭염 연구는 엄격한 정보 활용 절차 속에서 수집한 다양한 데이터들로 폭염 피해의 사회 경제적 요인을 증명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Undertake the studies, we collect the informations, including the data from the public hospitals, and then we also have interviews, collecting information from patients, from controls. So every single information we collect, we have to go through them. So we get executive approval from University of Adelaide Ethical Committee. And also we guarantee them their personal information will not be disclosed. So their privacy will be very well protected. So that's standard I think ethical process. 폭염이 재난으로 선포된 지 불과 1년. 체계적인 대응과 적극적인 연구에 보다 빠른 발걸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범정부 폭염 대책의 최종 목표는 온열질 환자를 줄이기 위함이다. 그냥 우리 뭐 했다. 차양막을 세웠다. 무더위 심사를 지정을 했다. 대부분의 대책, 지자체 대책에 우리 물 뿌렸습니다. 뭐 소방방지청도 물 뿌렸습니다. 이런 거 하고 있는 그러니까 폭염 대책의 최종 목표는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입원 이런 부분들을 줄였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각각의 재구성을 해봐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그런 대책들을 하는데 예산을 쓴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을까. 더위는 막을 수 없더라도 죽음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 그것은 인간이 만든 재난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덜 부끄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